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을 잠식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전해지는 이 낮은 목소리가 당신의 고요한 밤을 깨우지 않길 바라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때로 가슴을 서늘하게 찌를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독이 든 인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영혼이 깎여 나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당신이 지금 곁에 둔 그 사람이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는 존재라면 당신은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소멸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각자의 도시에서 흐르는 밤의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새벽이신지 혹은 비 내리는 런던의 오후인지 궁금하군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인생이 박살나는 순간을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업이 망해 빨간 딱지가 붙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그런 순간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은 훨씬 더 서늘합니다. 인생이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주 고요합니다. 마치 낡은 건물의 기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듯 당신의 운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시간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지점은 바로 사람을 잘못 선택했을 때입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이미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났고 다시 시작할 기운조차 인연의 무게에 눌려버린 뒤니까요. 제가 만난 불행한 이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과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깊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무서운 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악당입니다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양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소셜 배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 사람도 처음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인연이라는 건 고성능 컴퓨터 사양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CPU를 달고 있어도 악성 프로그램 하나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 전체 시스템이 버벅대기 마련이죠. 나쁜 인연은 우리 인생이라는 시스템에 잠입한 지독한 람, 상주용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일본의 고승공의 공하에는 일찍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말로는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일시적으로는 성인군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즉 업예비, 이 새겨진 영혼의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사회적 카멜레온 현상과
정서적 노동의 부조화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흔히 관상을 점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상은 통계학이자 심리학의 정수입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은 1만 가지 이상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 동안 특정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면 그 감정을 담당하는 근육이 발달하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고착된 인상이 됩니다. 마치 자주 쓰는 앱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 배치되는 것과 같달까요? 그래서 공예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호흡, 파우, 즉 마음의 습관을 읽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인연을 맺는 데 있어 가장 자주 범했던 실수는 상대의 말만 믿고 눈을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위로와 화려한 비전에 취해 정작 그 사람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이질감을 무시했죠. 몸은 마음의 그림자요,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다 라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왠지 모르게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얼굴 중 첫 번째 유형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선인의 가면을 쓴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가장 구분하기 어렵지만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부류죠. 첫 번째 징후는 눈만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매는 부드럽게 호선을 그리고 목소리는 다정하기 그지없는데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고 서늘한 한기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표정이 상하로 분리된 느낌을 주죠. 이들은 타인을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거나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친절을 베풉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동반자처럼 굴다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냉혈한들이죠. 두 번째 징후는 입가에 지워지지 않는 긴장이 서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활짝 웃어도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리거나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본심을 억누르고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온 이들의 훈장 같은 비극입니다. 억눌린 진심은 반드시 왜곡된 형태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당신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한 디카페인 커피와 비슷합니다. 향은 그럴싸한데 정작 필요한 각성 효과는 없고 뒷맛만 텁텁하게 남기죠. 이들과 오래 엮이면 당신의 직관마저 마비됩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럴 리 없어라며 자신을 자책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운은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공예는 이런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결코 냉정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이런 가짜 인연에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밤 당신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의 미소 뒤에 숨은 냉기를 눈치챘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뜨겁고도 축축한 어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 같았다면 이번에 마주할 이들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화와 절망을 이기지 못해 겉면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이들입니다. 공예는 이런 이들을 두고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의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참으로 시적인 표현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 불꽃이
본인만 태우고 끝난다면 참 다행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뜨거운 죄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흩뿌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관상은 미간의 도끼 자국 같은 주름을 박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 혹은 이성적인 척 대화를 이어가지만 미간에는 늘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적이 서 있는 것처럼 혹은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추미근 corrugator supercilii muscle이라는 근육을 들어보셨나요? 눈썹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근육은 인간이 고통이나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근육이 너무 자주 수축하면 뇌는 실제로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미간에 새겨진 깊은 11자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불만과 공격성의 기록이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만성적 코르티솔 상승으로 인한 심신상관적 표상, Psychosomatic Manifestation of Chronic Cortisol Elev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쉽게 말해 속에서 열이 나니 얼굴이 굳어버린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보톡스로 미간 주름을 팽팽하게 펴준다고 해도 그 영혼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공격성까지 펴주지는 못하는 법이죠. 가끔은 보톡스 때문에 표정은 안 움직이는데 기운만 험악한 분들을 보면 마치 최신형 OS를 깔았는데 하드웨어가 1990년대산인 컴퓨터를 보는 것처럼 기묘한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늘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자신을 괴롭히는 거대한 음모의 장이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불평불만에 맞장구를 치며 기운을 소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네, 정말 짜증나겠다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타오르는 업보의 불길 속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관상은 입꼬리가 처져 어두운 그늘이 정착된 사람입니다.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마치 썩은 과일처럼 금방이라도 문드러질 듯 위태로운 이들이죠. 이들의 얼굴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실망과 뿌리 깊은 피해 의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나만 운이 없으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축 늘어진 인매와 초점 흐린 눈빛이 그 모든 패배주의를 대변합니다. 이런 이들은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이 써지는 듯한 기분을 주죠. 이들의 무서운 점은 그들이 가진 절망의 전염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거울 뉴런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복사하는데 이 절망의 파동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이 가진 긍정의 에너지조차 순식간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도와보겠다고 6개월간 매일 고민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불행했고 저는 탈모가 왔습니다. 역시 에너지 뱀파이어에게는 마늘이나 은하살이 아니라 전화 차단이 가장 확실한 퇴치법이더군요. 공예는 이런 상태를
이 정체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감정은 인연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라고 정의하며 주변의 동정과 에너지를 갈구하지만 정작 그 에너지를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밝은 기운을 시기하며 당신마저 자신과 같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때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지쳐서 입꼬리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상이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그 사람의 영혼에 갑으로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안에 있는 불길이 결국 집 전체를 태운다라는 옛 격언처럼 내면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당신이라는 집도 함께 그을음이 안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늘 인상을 쓰고 있거나 만날 때마다 세상 다 산 것 같은 한숨을 내쉬는 분이 계신가요? 그들을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은 때로 오만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업보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공예는 인연은 마음의 온도로 선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혹은 분노로 펄펄 끓어넘치는 마음 곁에서는 그 어떤 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서늘한 그늘이 지는 인연에서는 과감히 발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절망이 내면으로 침잠하여 스스로를 갉아먹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일그러진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와 타인을 적극적으로 짓밟으려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공예는 이를 두고 업보가 밖으로 뒤틀려 나타난 형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따리를 튼 열등감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역설적으로 타인을 밑바닥으로 규정하며 그 위에서 군림하려 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 남의 집 귀한 물을 훔쳐오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하지만 그렇게 채운 우월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갈증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관상은 시선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눌 때조차 당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는 듯 하면서도 슬쩍 훑어내리며 당신이 입은 옷의 브랜드, 당신의 말투, 당신의 배경을 소리 없이 감정하죠. 그 눈빛에는 무의식적인 금 나누기가 서려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동공은 관심이나 호감을 느낄 때 확장되지만 경멸이나 혐오를 느낄 때면 아주 미세하게 수축하며 시야를 좁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대의 존재를 전체가 아닌 파편화된 평가 대상으로만 보려는 본능적인 작용이죠. 이런 사람들과 한 방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가치가 실시간으로 깎여 나가는 듯한 주신디, 이 고고치, 즉 거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잘 쓰고 있던 노트북이 갑자기 최신형 모델 옆에 놓여서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치 제가 대학 면접을 다시 보는 기분이 듭니다. 합격 통지서는 절대 안 날아오는데 압박 면접만 무한 반복되는 그런 면접 말이죠. 여섯 번째 징후는 턱과 입 주변에 강한 힘이 들어가 표정이 고체처럼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입꼬리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모습은 타인의 의견이 들어올 틈을 아예 봉쇄해버린 철관문과 같습니다. 학술적 담론에서나 쓰일 법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담론적 공간에서의 지적 권위주의와 타자화된 소외의 상호작용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내 말만 맞고 내 말은 틀렸다라는 고집이 얼굴에 박제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꽤 지적이고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과 경쟁하고 심판하고 상하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련한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공예는 이런 마음을 만심이라 부르며 매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만심은 지혜의 눈을 가리고 사람과의 인연을 확실하게 말라죽게 한다라는 격언을 남겼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새로운 배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진실한 인연은 그 오만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너무 고고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그냥 배가 고파서 인상을 쓴 거였더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들은 배고픔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허기를 타인의 열등함으로 채우려는 이들입니다. 이들과 엮이면 이상하게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장점조차 단점으로 둔갑하여 공격받게 됩니다. 너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라거나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같은 식으로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부정하게 만들죠. 결국 이들의 얼굴이 방출하는 기운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하며 주변을 위성처럼 부리려 하지만 정작 그 위성들이 하나둘 궤도를 이탈해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제야 도끼 어린 눈으로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라는 것은 사실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 행동을 검열해야 하고 혹여나 무시당할까봐 나를 증명하려고 애써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인연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굳게 닫혔던 당신의 표정을 풀리게 하고 어깨의 긴장을 내려놓게 하죠. 가끔 보면 세상 모든 지식을 혼자 다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죠. 정작 오늘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결정 장애를 겪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오만한 얼굴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굳건한 표정 뒤에는 사실 부서지기 쉬운 유리, 멘탈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공예는 인연을 맺을 때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존중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한 품위가 흐릅니다. 하지만 오만한 이들의 얼굴은 늘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상대는 사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그들을 차가운 얼음가면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얼음성 안으로 굳이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온기로 그 얼음을 녹여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는 당신의 마음마저 동상에 걸려버릴 테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나올 때까지 당신은 그저 당신의 따뜻한 길을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얼굴들이 내면의 일그러짐이나 타인을 향한 날선 공격성을 드러냈다면 이제 마주할 존재들은 훨씬 더 모호하고 기묘한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공예는 이들을 두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인생의 흐름, 즉 운운 그 자체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품고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피해자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들과 엮이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삶의 질서와 운의 흐름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이런 이들을 인연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자, 즉 엔키시, 엔체스와 같은 존재라고 부르고 싶군요. 7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관상은 눈동자에 정착지가 없고 시선이 늘 부유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상대의 눈동자가 쉬지 않고 헤엄치듯 움직이며 초점이 당신 너머의 허공이나 바닥을 향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눈은 초당 수차례 미세하게 움직이는 사카딕 안구 운동, 사카딕 아이 무먼트를 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대화 상대와 깊은 시각적 유대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불안정한 와이파이 신호처럼 끊임없이 접속과 단절을 반복하죠.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이상하게도 모든 계획이 톱니바퀴가 어긋나듯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죠. 당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운의 흐름 자체가 정체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친구와 동업을 구상한 적이 있었는데 미팅 날마다 비가 오거나 담당자가 배탈이 나는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해 요소가 등장하더군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제 인생의 인간 GPS 교란 장치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학술적인 담론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로 이를 정의하자면 상호 주관적 장에서의 비결정론적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동시성 붕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같이 있으면 재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8번째 징후는 얼굴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고 씻어내지 못하는 피로와 탁한 기운이 정체된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다크서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깨져 보이며 얼굴 위로 마치 얇은 매연막이 덮인 듯 칙칙한 기색이 도는 상태를 말하죠. 공예는 이런 상태를 인연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맑은 운과 생명력을 야금야금 갈취하며 연명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면서 요금은 한 푼도 안 내는 뻔뻔한 지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뺏어가는 게 고작 드라마 시청권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에너지라는 게 문제죠. 이들과 단 1시간만 대화를 나눠도 마치 사흘 밤낮을 설친 것 같은 극심한 소모감을 느끼게 됩니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줘라는 무기력한 태도로 당신의 자비심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선의로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당신마저 그 늪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공예는 이 현상을 두고 미성숙한 업보가 성숙한 인연을 파괴한다라는 뼈아픈 격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하고 맑은 기운을 가졌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타인의 거대한 불운과 혼돈에 노출되면 결국 당신의 흐름마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갈아넣어 타인의 무책임한 삶을 연명시켜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고장난 DIY 가구는 고칠 수 있어도 고장난 타인의 운명은 제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이런 흐름을 끊는 얼굴을 가진 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멈춰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노력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운이란 결국 물의 흐름과 같아서 중간에 커다란 돌덩이나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고여서 썩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물에 누가 커다란 방해물을 던지고 있는지 혹은 누가 계속해서 독극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대목에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공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먼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귀한 인연에게 제대로 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법입니다.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최근의 대화 내용을 떠올렸을 때 기운이 쏙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선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곁에 둔 사람을 내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그게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 혹은 10년지기 친구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은 우리를 번번이 그 독한 인연의 늪으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공예는 이 대목에서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던집니다. 바로 업보는 타인이 고쳐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해온 결과물들의 총합, 즉 주체적 실존의 비가역적 업보 결정론, irreversible karmic determinism of subjective existence이 그 사람의 관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설득하거나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남의 인생 하드웨어에 밝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상대방의 컴퓨터 비밀번호도 모르면서 억지로 포맷을 해 주려다가 오히려 본인의 시스템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꼴입니다. 사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벽이랑 대화하는 게 칼로리 소모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벽은 적어도 당신의 기운을 뺏어가지는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회로에 없습니다. 선인의 가면을 쓴 자도, 분노를 쌓아둔 자도, 오만한 자도 모두 각자의 논리 안에서는 자신이 옳은 사람이자 억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 견고한 성벽 안으로 당신이 밧줄을 던져본들 그들은 그 줄을 타고 올라오기는커녕 당신을 성벽 아래로 끌어내리는 용도로 쓸 겁니다. 공회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구하려다 함께 침몰하는 것을 가장 피해야 할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미 깊이 엮여버린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칼에 베어버리는 절연만이 답일까요? 공예는 여기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요란하게 싸우며 인연을 끊는 행위는 오히려 새로운 업보의 끈을 만드는 일입니다. 원망과 미련, 죄책감이 섞인 감정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결국 당신을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끌어당기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마음의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대화의 빈도를 줄이고 상대의 감정 널뛰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생 상담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감정의 쓰레기통을 들고 찾아와도 아, 그렇구나 라는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일관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을 지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가끔은 이런 무심함이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력한 테마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에는 안면 피드백 가설, Fisher Feedback Hypothesi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표정을 지으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뇌로 전달되어 실제로 그 표정에 맞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이론이죠. 즉,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얼굴을 찌푸리면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반대로 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면 당신의 운도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라고 한탄하며 미간을 모으는 대신 지금 당장 입가에 묻은 힘을 빼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좋은 인연, 즉 료엔량에는 억지로 쫓아가서 붙잡는 나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원이 아름답고 평온하게 가꾸어져 있을 때 그 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찾아와 머무는 존재들이죠. 인연을 끌어당기는 얼굴은 화려한 성형 수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독립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걱정이라는 핑계로 남의 불운을 대신 져주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광택이 돌고 그 빛은 반드시 비슷한 온도의 맑은 인연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공예는 인생의 완성은 특별한 성공이 아니라 쓸데없는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요히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동안 너무 많은 이들의 짐을 대신 지고 오늘아 발이 부르텄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나쁜 인연을 만났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하고 따뜻해서 그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틈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타인을 향했던 그 돋보기를 돌려 당신의 마음속을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이 다시 평온한 호수처럼 맑아질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밖을 보세요. 어둠은 여전히 깊지만 그 속에 숨은 별빛들이 당신의 창가를 고요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따뜻한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인연들,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던 차가운 얼굴들은 이제 저 멀리 밤안개 속으로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숨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어깨에 실렸던 묵직한 긴장이 이불 아래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맑은 눈을 하고 조금 더 편안한 인매를 가진 채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걱정을 덮어두고 깊은 안식 속으로 잠겨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꿈속에는 오직 맑은 바람과 평온한 숲의 향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긴 밤을 건너 당신이라는 우주가 다시 밝게 빛나기를 속삭이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